안녕하세요. 4주차 시나리오 창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UX 플로우의 구조화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수업하는 내용은 실제로 상상 속에 있는 컨텐츠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어떤 화면을 거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디지털 세상 속에 길을 깔아주는 전형적인 기획자의 모드로 돌입하는 거예요. 모든 콘텐츠는 내러티브가 아주 중요해요. 그 내러티브만 있다면 그냥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가진 어떤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경험의 흐름이 더해지면 진짜 설계된 콘텐츠로 확장이 되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그려볼 건데요. 내 콘텐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UX의 플로우 차트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들을 그려볼 거예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도형을 배열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 안에서 사용자가 어떤 여정을 즐길 수 있는지 그 여정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길을 찾는 시간으로 UX 플로우의 실무적인 정의를 아주 감성적으로 연결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상상하고 그것들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유도하는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고민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UX 플로우 차트를 그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유저의 저니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학기에 이 유저의 저니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UX에서 유저한테 어떤 여정을 거쳐요? 하고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여정은 플레이어가 게임이나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전 과정을 시각화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서 유저가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여정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의 핵심 단계를 맨 처음에 인지, 이런 게임이 있더라 하고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플레이를 하겠죠. 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다운로드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게요. 자, 그리고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은 결국에는 뭐를 하겠어요? 게임을 플레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는 이 플레이하는 과정까지가 되게 중요해. 여기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슈들은 유저가 만족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 모든 일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요. 참여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튜토리얼이라는 걸 할 거예요. 튜토리얼이라는 걸 하고 첫 레벨을 깰 거예요. 첫 레벨에. 그리고 나서 게임이 오버됐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아, 너무 재밌다. 아, 야, 이거 2번은 못하겠다. 야, 왜 이렇게 지루해?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만족감을 느꼈냐 못 느꼈냐는 내가 이제 이것을 애호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부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호를 하겠다라는 거는 만족에 대한 의미고 유저의 익스피리언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용자의 경험이 만족스러우냐 아니냐를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충족을 해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사용자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곡선이 이렇게 비대가 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떤 순간에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기분 나빠. 감정이 뭐 좌절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포인트에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감정 곡선을 의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는 거기에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각 단계별 감정의 변화를 매핑해서 결국 긴장과 해방에 대한 리듬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에서 이런 부분 생각해 봅시다. 결정적인 접점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유저가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을 딱 해보면 아, 이 게임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 맞아. 아니야. 이런 부분이 판단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어요? 그 보스전 그리고 인앱 구매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점 대표적인 게 사실 튜토리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보딩 상태 처음 들어왔을 때 튜토리얼만 딱 해보면 아 이거 지루하다 이거 각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식별이 되거든요. 다차원적인 경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사실 튜토리얼만 두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기능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이런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유저의 경험은 플레이어의 행동, 클릭, 그 다음에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몹을 깬다든지 부신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구매 행동에서 유저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값이 나에게 피드백으로 들어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해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인지적인 차원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요. 전략을 수립하거나 리소스를 배분하거나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나무가 10개 있어. 나무가 10개를 있는데 이 10개로 집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타워도 지을 수 있어. 근데 집은 내가 휴식 공간이고 타워는 뭐 네트워킹 하는 공간이야. 근데 모두 10개를 써. 근데 나는 지금 뭐해? 난 10개밖에 없는데 얘도 10개고 얘도 10개가 필요하니 우선적으로 난 얘를 먼저 줄래. 이런 식으로 어떤 인지적인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내가 이걸 재미를 느껴. 이러면 어때요? 우리 유저는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났을 때, 아, 내가 이걸 드디어 만들었다. 이걸 만드는데 내가 5시간을 기다렸어. 5시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졌어.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뭐 해요? 만족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볼게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지금 자녀들과 비교를 보여드리는 당하며 이 무한 경쟁 영상은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밟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실제로 유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저가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다차원적인 그 경험에 대해서 유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획자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유저들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더라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라는 게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유저들이 왜 게임 안에서 전투민족이라고 불렸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출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나 곤충 채집을 하며 자신만의 무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힐링 라이프를 꿈꾸던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바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아름다운 무인도를 가꾸며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전투민족 대한민국 유저들은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숲은 집 건설을 위한 초기 비용을 대출해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를 제공했었는데요. 한국 유저들은 현실세계의 대출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게임 속에서 대출을 하고 무슨 힐링을 하냐며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한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밭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심어 무트코인을 시도하는 유저들을 시작으로 섬에 보이는 모든 것을 채집해서 팔아치워버리는 유저들까지 생존을 뛰어넘어 섬 전체를 파괴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챙겨서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출시 후 2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첫 대출금을 갚은 유저가 등장했고 모든 빚을 갚는 스피드런까지 등장하면서 대출 상환에 목숨을 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은 힐링 게임답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및 곤충을 채집할 수 있었고 구하기 어려운 생물들은 전시해놓고 자랑할 수 있었는데요. 동물의 숲의 게임 시간은 실제 시간과 동일했고 특정 계절에만 나오는 생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파밍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모든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채집하고 싶었던 한국 유저들은 타임슬립 방법까지 알아내며 다른 계절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고기와 곤충들을 모조리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박물관을 지었고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과 곤충들을 박제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해외 팬들은 한국 유저들이 동물의 숲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수집력에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한국인들은 섬을 꾸미는 방법도 남달랐습니다.
소소하게 자신만의 무인도를 가꾸기보다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며 현실과 같은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유 따위는 잊어버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가다를 시작했고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지 않고 노가다만 반복하고 있는 한국 유저를 보면서 그들은 동물의 숲에 고용된 인부와 같았다며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에 경악했는데요. 같은 한국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지켜보며 이 모든 일들이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험했던 DNA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플레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개발진들은 그들에게 힐링이라는 단어는 게임에서 피 채워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며 전투민족 한국 유저의 클래스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시리즈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던 코지마 히데오가 새로운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출시한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쿠팡맨 게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임의 대략적인 설정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 갑자기 일련의 괴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류는 지하 쉘터나 안전한 도시에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이런 불안정한 세계의 한 명의 배달부가 되어 음식을 시작으로 생필품과 약품 그리고 죽은 연인의 유품까지도 숨어 지내고 있는 인류를 찾아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달 과정에서 험한 길을 만나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힘들게 운반한 화물을 모두 쏟으면서 아주 귀찮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저가 직접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고 완성된 도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접한 한국인들은 무슨 이런 노가다 게임이 다 있냐며 어리둥절했지만 바로 게임 세계에 적응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곳곳에 도로를 건설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커뮤니티에 믿을 수 없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한국인이 12시간 동안 도로만 건설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라면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가 건설한 도로는 맵의 절반 정도를 채울 정도의 크기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게 된 다른 유저들은 거의 한국 도로공사급 사이즈의 도로라며 거대한 규모의 도로를 보며 감탄했는데요. 그는 이 도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산과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고 거대한 폭포와 설산을 넘으며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을 견뎌내며 이 도로를 힘겹게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공유받은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그의 희생으로 완성된 도로를 사용하면서 게임으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저는 우리가 의도한 바와 같이 모든 게임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저가 이럴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게임의 설계에 이 레벨 디자인 할 때 플레이어의 감정 곡선을 고려한 난이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수익화 전략? 구매 유발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당연히 배치를 하죠. 근데 아까 우리 동물의 숲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출이 너무 싫어. 한국 사람들은 대출 지긋지긋해.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서 파밍 전략을 세운다든지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고유한 전형적인 플레이 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보딩 최적화를 위해서 유저가 인타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탈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개선하는데 사실 동물의 숲과 같은 형식의 게임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 친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에서 어떤 식의 우리한테 교육을 시킬지 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스킵 버튼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구현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짤 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리서치가 있어야 되고 유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서치 단계에서는 플레이어 데이터 아니면 설문조사, 유저 데이터 테스트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페르소나를 설계하죠. 페르소나를 배발을 하는데 유저의 유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되게 경쟁적인 사람이야. 아니 나는 혼자 플레이하는 게 좋아. 나는 공격적으로 뭔가를 아주 폭력적으로 난폭하게 행동해서 뺏어내고 착취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난 전략적으로 아주 지략적으로 야금야금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저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페르소나의 유형이 필요해요. 그리고서 각 단계, 핵심 단계, 시작일 때, 중반일 때, 엔드일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단계, 그 단계적인 분할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감정 매핑, 플레이어가 이 단계별로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적, 이건 좌표계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을 해야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선점을 만들 때 이렇게 감정이 하락하는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시켜서 얘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인지를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이 맵은 단순히
그런 어떤 이거 유저가 이런 경험을 한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정말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게임 디자이너가 추상적인 재미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플레이어의 심리적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는 핵심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또 한 가지 뭐예요? 바로 UX 플로우, 우리가 워크 플로우라고도 얘기하는 이 플로우 차트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우리 이 UX 플로우하고요, 우리가 워크 플로우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거 먼저 제가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어떤 흐름에 대한 전개를 펼친다라는 거는 공통된 특징인데요. UX의 플로우는 플레이어의 경험에 기반합니다. 반면에 워크플로우라는 거는요, 개발,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자, 그런데 대상을 봤을 때 UX 플로우는 게임 내부에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유저가 어떻게 경험하고 만족할 거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워크플로우에서는 콘텐츠 제작 관리 시스템 모든 것들을 도구로서 본다면 UX 플로우 같은 경우는 플로우 차트,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워크 플로우 같은 경우는 CMS나 태스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아저씨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 몰입은 무엇이냐면, 물 흐르듯이 그 상황에 집중하는 걸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UX 플로우는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쉬운데요. 이는 플레이어가 이 도전과 그다음에 능력의 균형, 이 상태에서 경험하는 몰입의 최적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플레이어가 만약에 불안해요. 플레이어가 불안한데 그 원인이 도전이 능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절을 하거나 이탈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우가 도전과 능력이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몰입과 집중과 성취감을 느껴요. 반면에 아주 지루하게 느끼는 상태가 있어요. 플레이어가 언제 지루함을 느끼냐 하면, 도전보다 능력이 훨씬 탁월할 때, 이거는 관심을 아예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로우라는 거,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우리가 몰입하는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전과 능력이 또이또이하게 흘러가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훌륭하겠죠. 초보 단계에선 간단한 튜토리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튜토리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플레이어의 숙련도에 따라서 도전 과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오버쿡을 봐요. 레벨 디자인 어떻게 했어요? 초반에는 단순한 부엌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는 태스킹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멀티태스킹으로 전형이 돼요. 주방이 계속 움직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리의 기능들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칼질만 하면 됐는데, 다음에는 냄비에다 넣고 익혀야 되고, 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요, 각 단계별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적인 신호, 이걸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점수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우리 오버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버쿡에서 냄비에 있는, 불 위에 있는 애들이 알람이 울려요. 째깍째깍째깍 하다가 띠리리리링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나 다 됐으니까 꺼내줘 이 얘기잖아요.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UX 플로우를 설계할 때요, 게임 시스템 기획에서 UX의 흐름이 어떻게 플레이어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는 아주 단순하게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과 도전 과제가 균형을 이룰 때 플레이어가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자, 우선은 게임에서 점진적으로 그 난이도가 상승해야 돼요. 자, 초기 단계에서 뭐예요? 초보 단계 우리가 온보딩 하면서 단순하게 튜토리얼을 해요. 이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조작에 대해서 컨트롤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나는 중간 단계의 레벨에 오르게 돼요. 이러면 점진적인 뭐예요? 복잡성이라는 게 복잡해져도 상관없어요. 복잡성이 추가가 되지고요. 이 복잡성에 대한 추가가 어느 정도 나한테 숙달이 되지고 나면 나는 이제 고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전략적인 도전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구조로 플레이어가 지루함이나 좌절 없이 지속적으로 몰입이 가능하도록 UX를 설계를 하는데요. 뭐 미니멀한 UI 디자인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에서 보면은 화면이 복잡성을 줄여서 플레이어의 시선이 게임 세계에 집중하도록 배치하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거 외에도 다중 감각적인 피드백, 말이 어렵죠? 이게 결국 뭐냐면 행동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들 어떻게 보여줄 거야? 하는 것들 중에서 행동의 공격이라는 걸 기능을 넣어볼게요. 공격이라고 하면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돼요? 타격, 이런 거 나와야죠. 화면 진동. 우리가 게임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타격감, 그 다음에 진동. 이게 어떤 몰입을 주는 거예요? 현실감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현실감. 딱 내가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딱 공격을 했는데 핸드폰에서 상대가 쓰러지면서 나한테 진동이 딱 와. 내 현실 세계에서 나한테 반영되는 그 촉감. 그리고 퀘스트. 자,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완료했다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각적인 당연히 이펙트. 예를 들어서 폭죽이 터진다든지. 근데 폭죽만 터지면 무슨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나와야지. 빰빠밤 이러면서 폭죽이 팍.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나한테 어떤 몰입 효과를 줘요? 성취감을 강화시켜준다는. 이래서 성취감 강화를 통한 몰입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나의 플레이어의 행동이 실패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경고음을 줘요. 경고음 뭐라고? 뿌부부붐 아니면 빠밤 밤 이런 식으로 약간 우울한 제가 기계음 소리를 잘 못 내서 죄송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어반데기 없는 사운드에 좌절하는 이렇게 막 좌절해서 울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쳐봐요. 이건 눈과 귀를 다 만족시켜줬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나 재도전. 몰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다시 이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도전할 수 있게. 서사와 게임 플레이가 통합이 돼야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플레이어의 선택이 스토리 전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이게 의사결정에 무게감을 부여할 때 사실 이런 그 다중적인 감각에 대한 피드백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 디자인적인 UX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제거하는 것도 맞아요. 제거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색각 이상자용 색상 대비 이런 것들 접근성을 고려한 이런 서비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조작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사실 오른손잡이가 그 게임의 컨트롤링을 하는 것과 왼손잡이의 게임이 컨트롤하는 건 다르니까 뭐 그런 부분 조작에 대한 것들이 유저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지속적인 몰입을 유도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몰입 유지를 위한 게임의 게임 UX의 독특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효율성과 재미의 패러다임.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UX가 빠른 과업 완수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서는 게임 같은 경우는 UX가 아주 의도적으로 비효율에 대한 몰입, 도입 비효율 같은 것들을 게임에서는 UX는 비효율을 도입을 해서 도전적 재미를 창출하는 데 영향을 줘요. 사용자의 제한을 전략적으로 이게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접근에 대한 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 지도 보는 거 이런 거 안 보여준다든지 플레이어의 탐험 동기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든 봐서 내가 가야 되는 경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유저가 이런 생각해. 야, 나 이제 어디를 가? 그 대신에 가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다른 아이템을 찾는 소소한 재미들. 이런 무언가 대체되는 것들. 그게 불편하지만 그거를 감소해도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이 게임에서의 UX예요. 이 사실 일반적인 UX는 무조건 유저가 태스크를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데 다르다는 거죠. 게임의 UX의 흐름은요. 능력, 도전, 이것들의 균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균형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그를 통해서 감각적인 피드백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서사적 통합을 이루고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이클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계속 몰입적인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게 단순하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넘어서 게임 시스템 전반의 기획적 통합이 요구되는 복합적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지뢰찾기라고 하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다운로드 게임의 그 탑10 안에 들었던 게임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참고해 볼게요. 지금 저 숫자들 보이시죠? 저 숫자가 어떤 로직을 갖고 있냐면 방금 우리가 본 이 영상은요. 어떤 로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해본 친구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제가 이 사각형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각형에서 여기 숫자 1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 1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만큼에는 어떤 모양인지는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얘를 둘러싸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얘까지 9이에요. 이 주변 어느 곳에 한 군데는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폭탄이 있는 곳에는 뭘 하냐면 내가 깃발을 꽂아서 표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깃발이 꽂은 자리가 폭탄이 있는 곳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는 폭탄이 터지지 않지만 틀리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는 여기쯤에를 클릭해서 그래 여기에 폭탄이 있다고 여기 이 1을 주변으로 최소 1개의 폭탄이 있다고 하니까 난 여기를 클릭해 볼게. 그때 여기도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얘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사각형 범주 안에 폭탄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까보고 싶은 게 얘를 까볼게요. 제가 이렇게 딱 깠더니 얘가 여기에다가 나는 폭탄이 2개 있지롱 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자,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거나 여기거나 여기거나 하나는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깃발을 꽂아요. 자, 깃발을 꽂았는데 자, 얘 깃발을 꽂으면 무조건 안 터져요. 까지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자, 이런 룰을 우리가 정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얘가 폭탄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폭탄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 여기를 다 눌렀어요. 여기를 다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폭탄이 얘한테는 여기에 있었어. 펑 하고 터지면서 아웃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게임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자, 요거 다 지워놓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워크플로우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유저는 어떤 식으로 입장해요?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로그인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자, 처음에 로그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로그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로그인을 할 때 이 로그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 나는 얘 도형을 바꿔놓을게요. 로그인은 이메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메일 로그인, 아이디, 핸드폰 로그인. 로그인의 종류를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매번 할 거예요? 한 번만 할 거예요? 유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매번 시킬 필요가 있을까? 한 번 로그인하면 자동 로그인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 여기는 최초 1회만 로그인하면 이후엔 자동 로그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저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최초 1회만 로그인을 하는데 최초 1회 로그인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럼 로그인에 대한 상태는 이미 이렇게 정의가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메인? 내가 로그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메인 화면으로 이 메인 화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스테이지를 정한다든지 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자, 그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럼 내가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메인 화면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자, 나의 선택 영역지를 몇 개만 고를게요.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유저는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 메인 화면에서 들어오면은 메인 화면에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이거 마켓이라고 할게요. 마켓 가기 버튼이 있을 거고요. 사실 마켓 가는 게 메인에서 가장 핵심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게임 시작하기가 있어야죠. 플레이. 이거를 플레이라고 안 하고 스테이지에 입장하기라고 할게요. 자, 스테이지에 입장하고 마켓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템들, 아까 폭탄이 있었지만 뭐 폭탄을 찾아내는 어떤 센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인벤토리 창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스테이지에 스테이지에 입장을 했지만 내 스테이지 입장에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보면, 자, 우리는 메인 화면에서 스테이지에 입장을 할 수 있고 마켓에 갈 수 있고 인벤토리에 갈 수 있다고 정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지금 UX 플로우하고 그리고 워크 플로우가 통합적으로 지금 이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고서 지금 작성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지에 입장한 유저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왔던 스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스테이지를 연속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 스테이지에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떤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정의를 해줘야겠어요. 유저야,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있단다 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인 화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 화면에서는, 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메인 화면을 설계하면 될까요? 메인 화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지 정보예요. 그러면 스테이지 정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화면, 내가 종료하기 마지막 단에 들어왔던 화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뢰찾기를 유럽에서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유럽의 프랑스의 보르도 마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르도 마을 작업하고 있는데 그걸 깨지 못한 상태로
지난 시간에 아웃했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오는 거는 마지막에 플레이했던 정보가 재생이 돼야 돼. 그래서 입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입장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입장이에요. 내가 스테이지 정보에서 고르는데 이 스테이지 정보는 내 가장 마지막에 했던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내가 이전에 했던 스테이지, 앞으로 할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지, 그러면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거, 이전에 클리어했던 스테이지 리스트 보기, 이런 정도는 나와야죠. 그러면 실제로 이 정보 안에서, 스테이지 정보 안에서 나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거는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전에 내가 클리어했던 정보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입장해야 되는 거, 그 앞으로 입장해야 되는 거는 가장 최종으로 했던 거라든지 이렇게 돼야겠죠. 진행 중인 스테이지나 진행해야 할 게임의 스테이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내가 실제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얘가 나한테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세요 하는 것들에 대한 값을 내줘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켓이라고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이 마켓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마켓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실제로 이 마켓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게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게임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 미치는 건데요. 이게 결국 사실 얘네 둘이 인벤토리랑 마켓은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 게, 결국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느냐, 그게 결국 내 게임에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 마켓이 들어왔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구매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해요? 마켓을 활용하기 위한 재화 시스템. 그럼 재화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가 재화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했나요? 자, 아이템이 있어요. 자, 아이템에 제가 각각의 등급을 나눌 거예요. A부터 E까지 등급을 나눠요. 각각 색깔도 다 다르고, 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는데, 중요한 거는요, A 등급에 있는 아이템은 가장 쪼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E 등급에 있는 아이템이 가장 레어, 희귀 아이템, 최상 등급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가 이미 설정을 해놓고 가야 돼요. 나는 얘를 코인 100개로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얘에서 얘로 넘어가지는 이 단계와 로직이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을 다 해놔야 돼요. 얘는 최대 100개까지 제일 비싼 아이템도 100개를 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얘는 1000을 넘지 않을 거고, 자, 얘는 10,000을 넘지 않을 거고, 자, 여기는 100,000을 넘지 않을 거고, 여기는 100만을 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얘네들은 계급 차이가 나 보이죠. 그럼 이거는 디자인에서부터도 계급 차이가 나야 돼요. 똑같은 신발이라고 해도 신발에서도 이게 100원짜리 신발하고 1000원짜리 신발은 달라야 되잖아요. 신발 A일 때, 그 다음에 신발 B 아이템일 때, 신발 D 아이템일 때, 이게 각각 디자인과 갖고 있는 성능과 기능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마켓을 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게임에서 사행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려를 해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우리의 아이템 로직 안에서 이런 복잡한 재화 구조가 들어간다면 마켓이 활성화돼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마켓은 활성화시키지 않는 게 나아요. 자, 우리 제한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런 식의 로직을 갖고 흐름을 쭉 펼쳐나갈 거다라는 예시만 여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본격적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안에서 처음으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와야 하는 것들, 내가
분석하고 역기획하고 싶은 게임을 아주 심플한 게임을 고르세요. 어렵고 복잡한 게임 곤란해요. 왜냐면 재화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로직이 아주 머리가 아프거든요. 뭐 그냥 아주 정말 쉽고 병맛인 게임들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런 게임들 기획하는 거 먼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 요만큼만 아주 작은 메인까지만 딱 잡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수업하면서 실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유저의 전이 맵, 그리고 UX 플로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이 스토리와 UX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실습하는 과정을 연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은 딱 이거예요. 좋은 콘텐츠는 단순히 재미있거나 멋진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게 될 무언가에 대해서 그 여정의 흐름과 감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플레이어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익시트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분명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간단하게 아주 되게 심플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워크플로우를 그리면서 고민을 했지만 아주 정말 초반에 인트로밖에 안 되는 부분밖에 작성을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저에 대한 UX 플로우와 사용자의 전이맵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실제로 내가 만들어진 콘텐츠의 설계도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모든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이 더 좋은 사용자의 경험과 더 멋진 콘텐츠로 이어지기를 항상 기대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